저는 올해로 63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별의 별일들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 일어난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2층 창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거였어요.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 같았습니다. 키가 제법 큰 남자처럼 보였고 천천히 창문 앞을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집이 벌써 10년째 비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제 시선을 따라 창문을 바라보더니 숨을 훅 들이켰어요. 우리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아내는 제 팔을 꽉 움켜잡으며 떨고 있었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불이 켜진 적이 없던 그 집. 문 앞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우편함엔 광고지가 넘쳐나는 그런 집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니요. 그림자는 약 1분 정도 창문 앞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지금 뭘 본 거야?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부부 모두 똑같은 걸 봤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창문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새벽 3시가 넘도록 뒤척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둑일까? 아니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서 만난 옆집 김순자 할머니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이웃집에서 이상한 거 못 보셨냐고요? 거기 집주인이 이사 간 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뭘 봤겠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지만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걸 봤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답답한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그 창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또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선명하게, 더 오래 머물면서요. 이때부터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30년도 넘은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한때는 신혼부부들이 하나 둘 이사와서 아이들 키우며 정겹게 지내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저희 같은 60대 이상 어르신들만 남아있죠. 그 문제의 이웃집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려야겠어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는 박정호라는 40대 남자분이 부인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참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박 씨는 회사원이었고 부인은 동네 꽃집을 운영하셨죠. 특히 그 아들 박민수는 정말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얌전한 성격에 저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해서 동네에서는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집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 씨 부인이 꽃집 문을 갑작스럽게 닫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는데 부인은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둔다고만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죠. 박 씨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저와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동네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가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민수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로는 방학 때도 집에 잘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방학만 되면 동네 친구들과 축구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1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구급차가 그 집 앞에 섰어요. 온 동네가 술렁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전해들은 얘기로는 대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뒤로 박 씨 부부의 모습을 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불이 켜진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약 6개월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사 트럭이 그 집 앞에 섰어요. 박 씨 가족이 짐을 실어 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때 박 씨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민수는 어떻게 됐고요? 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민수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씩씩하고 예의 바르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니요. 박 씨 가족이 이사를 간 후 그 집은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이 새를 놓으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위치가 애매하기도 하고 뭔가 음침한 분위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선뜻 들어오려 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점점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겨울이면 빈집 특유의 스산함이 더했고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끔씩, 정말 가끔씩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나 문 닫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는데 무풍인 날에도 들렸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몇 명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설마 하는 마음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저희는 그저 옛날 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난달 그 그림자를 본 순간 갑자기 옛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민수의 훤칠했던 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주 서 있던 2층 창가 자리까지요. 혹시 그 그림자의 주인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민수는 분명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걸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래된 기억과 현재 상황이 이상하게 겹치면서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처음 본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둘째 아들 철수 가족이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어요. 며느리 은정이와 7살 된 손자 준호까지 함께 말이에요. 준호는 유독 호기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뭐든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죠. 그날도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내가 준호에게 과자를 주려고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이웃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저씨가 웃고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도 과자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죠. 며느리 은정이도 깜짝 놀라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어디서 아저씨가 웃어? 준호는 천진난만하게 이웃집 2층 창문을 가리켰어요. 바로 제가 일주일 전에 그림자를 봤던 그 창문이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창문에서 아저씨가 손 흔들면서 웃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모두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창문만 있을 뿐이었죠. 은정이가 무릎을 꿇고 준호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정말 확실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이상하다.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계속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저씨가 키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슬픈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슬픈 얼굴로 웃고 있었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특히 준호는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없는 걸 만들어내지는 않는 아이거든요. 며느리 은정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리고 옷이 좀 헐렁했어요. 키는 진짜 커요. 아빠보다도 훨씬 크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박민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민수는 고등학생 때부터 키가 180cm가 넘었고 머리를 조금 기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민수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이에요.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집에 누가 몰래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사건들을 종종 봤거든요. 노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빈집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경우 말이에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만약 정말 누군가 무단 침입한 거라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노부부가 사는 집 바로 옆이니까요. 그런데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그 아저씨 왜 슬퍼 보였을까요? 웃고는 있었는데 눈이 슬펐어요. 아이의 순진한 관찰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 그 집에 숨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은정이와 철수는 결국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계속 그 창문을 바라봤어요. 낮에는 더욱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슬픈 얼굴로 웃고 있었다는 그 말이요. 과연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밤마다 그 창문에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알게 됐고 특히 순진한 아이까지 목격한 상황이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그 그림자를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 아들 철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정이가 그 일에 대해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해야겠어요. 그렇게 토요일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철수, 며느리 은정이, 그리고 준호까지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버님, 이거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정말 누군가 무단 침입한 거라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은정이는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이번엔 확실한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아이 때문에 더 걱정이 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죠. 지금은 그냥 그림자 같은 걸 봤다는 것뿐이잖아요. 철수는 평소에도 신중한 편이에요. 회사에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모든 걸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게다가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동네에서 이상한 집으로 찍힐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물론 철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체면을 걱정하다니요. 아내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철수야,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지 않니?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자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작정 신고부터 하면 되겠어요? 이때 은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직접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방법이죠. 낮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이 직접 들어가겠다니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었거든요. 야, 철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철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때 신고하면 되죠. 이 상황에서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빠, 근데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 그냥 슬퍼 보였어. 아이의 순진한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은정이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아무리 슬퍼 보여도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철수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애초에 정말 사람이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혹시 착시 현상이거나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의견 대립이 생기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웃집 2층 창문에서 또다시 그 그림자가 보였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제가 소리치자 모든 가족이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림자는 창문 앞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철수도 이번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직접 눈으로 본 거니까요.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됐죠? 정말 누군가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 순간 그림자가 멈췄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손을 흔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림자는 약 1분 정도 더 머물다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마치 인사를 마친 후 물러가는 것처럼요. 그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었거든요. 결국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어요. 신고를 할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즉시 신고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을까요? 온 가족이 그 그림자를 목격한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동네 이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70대 초반의 김 이장님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사신 분이라 모든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김 이장님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 무단 침입한 거라면 방치하면 안 되죠. 김 이장님이 몇 명의 이웃분들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동네 어른 5분이 모이게 됐습니다. 저와 김 이장님, 그리고 옆집 최 씨, 앞집 이 씨, 길 건너편 박 씨까지요.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지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최 씨는 젊은 시절 경찰로 일하셨던 분이라 이런 상황에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오후 2시쯤 우리는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낮에 보니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대문 주변에는 우편물들이 쌓여 있고 잠금 장치도 오래돼서 녹이 슬어 있었죠. 최 씨가 먼저 대문을 살펴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잠금 장치는 그대로인데 대문이 약간 열려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자세히 보니 대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김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에 누구 계세요? 이장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외치셨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최 씨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어보셨어요.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마당이 보였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모두 함께 움직입시다. 우리는 일렬로 서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는데 이것도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상한 냄새도 함께 났습니다. 뭔가 사람이 생활한 듯한 냄새였어요. 1층을 살펴보니 텅 비어 있었지만 곳곳에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박 씨가 부엌을 살펴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봐요. 컵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싱크대 위에 플라스틱 컵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라면 봉지도 몇 개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누군가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최 씨가 말씀하셨어요. 2층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림자를 봤다는 게 2층 창문이니까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누가 있을까요?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닐까요?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 바로 우리가 그림자를 봤던 창문이 있는 방은 달랐어요.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방 한 구석에 담요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에는 책 몇 권과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벽에 붙여진 사진들이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었는데 그중에는 분명히 어린 시절 박민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 이장님이 노트를 집어들고 펼쳐보셨어요. 그 안에는 한글로 뭔가 써져 있었는데 글씨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돌아가고 싶어. 이 문장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단 침입자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최 씨가 창문 쪽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 봐요. 창문 손잡이에 지문이 묻어 있어요. 최근에 누군가 이 창문을 열고 닫았던 것 같은데요. 이 씨가 담요를 들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담요도 최근에 사용한 것 같아요.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모든 분들이 긴장하셨어요. 혹시 지금도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우리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뭔가 단순한 범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때 박 씨가 갑자기 뭔가 기억이 난 듯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예전에 이 집 아들 이야기 정말 죽은 게 확실한가요? 모든 분들이 박 씨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1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집안을 조사하는 동안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간 모양이었어요. 모두들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관 옆에 젖은 신발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 신발 자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컸거든요. 성인 남성, 그것도 키가 큰 사람의 발자국 같았어요. 지금도 이 집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노트의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안해, 돌아가고 싶어. 도대체 누가 무엇에 대해 미안해 하는 걸까요? 김 이장님은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동네 슈퍼로 갔어요.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고 특히 박정호 씨 가족과 친하셨거든요. 김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박정호 씨 가족 이야기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특히 민수에 대해서요. 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사실 그 집 이야기는 좀 복잡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민수가 정말 죽었는지 사실 나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 할머니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12년 전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사실이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깨어났는데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박 씨 가족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박정호 씨 부부가 민수를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민수가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혹시 할머니,
그럼 민수는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건가요? 김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몇 년 전에 박정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민수가 사라졌다고요? 사라졌다고요? 부산에서 치료받으며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대요. 기억 장애가 있어서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몇 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대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럼 부모님은 처음에 동네에 거짓말을 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그렇죠. 몇 년째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부모님도 정말 민수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박정호 씨 부부는 진짜로 민수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이웃집을 지켜봤어요. 오후 11시쯤 되자 2층 창문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촛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민수야, 민수 맞니? 그 순간 그림자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 분명히 박민수였어요. 12년 전보다 많이 야위고 수염이 자란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언제 여기로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찾고 있어요, 집이. 그리워서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수는 부산에서 나와 혼자서 고향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기억 장애가 있어서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요. 민수야, 혼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걸어왔어요. 오래 걸렸어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민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몇 년에 걸쳐 부산에서 이곳까지 떠돌아다니며 온 것 같았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집을 찾아서 말이에요. 밤에만 나와요. 낮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민수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활동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수야,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집 나와서 미안해요. 아빠,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바로 그 노트에 적혀있던 말들이었어요. 민수는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제 옆으로 와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야. 기억나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그 순진한 대답에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일 낮에 할아버지 집으로 오렴. 밥도 먹고 부모님께도 연락해 드릴게. 민수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설명해 줄게. 그날 밤 민수와 3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산에서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린 시절과 이 집에 대한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경찰 신고는 잠시 미뤄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혼자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거네요? 네. 부모님도 민수가 죽은 줄 알고 계실 거예요. 빨리 연락을 해드려야겠어요. 이제 진짜 급한 건 민수의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수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저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이장님을 비롯해 어르신들이 모두 민수를 도우려고 나서셨거든요. 먼저 민수가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해야 했어요. 빈집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김 이장님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임시 거처를 알아봐 주셨고 저희는 민수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를 처음 제대로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2년 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옷도 너무 낡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순수했어요. 민수는 처음에 사람들을 많이 경계했습니다. 오랜 기간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의 접촉을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손자 준호와 민수의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준호는 민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죠. 민수 형, 같이 놀자. 그런 준호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민수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가진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잊어버리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12년 전 민수 가족이 이사를 갈 때 우리는 그냥 안타까운 일이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그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죠.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박정호 씨 부부에게 연락을 취해보거나 민수의 안부를 물어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소문과 추측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림자를 봤을 때 우리는 온갖 추측을 했어요. 도둑일 수도 있고 다른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급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는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진실을 알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세 번째는 외로움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민수는 12년 동안 혼자서 견뎌왔어요.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떠돌아다녔죠. 우리 사회에는 민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도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네 번째는 이웃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민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힘을 합쳤어요.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서 했죠. 김 이장님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 주셨고 최 씨는 민수의 신원 확인을 도와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기억해서 만들어주셨고 다른 분들도 각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요즘은 이웃 간의 인사도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역시 이웃의 도움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입견의 위험성이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했어요. 정체를 모르니까 무섭게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두려움이 아니라 연민과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소문만 듣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번 일을 통해 직접 만나고 대화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민수와 대화를 나눠보니 그는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착한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민수가 12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집을 찾아 헤맸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가족이 옆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민수처럼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 저는 아내에게 더 자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아들들에게도 더 자주 안부를 묻고요.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민수는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재회도 준비 중이고요.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민수를 응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외로워하는 이웃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라요.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우리의 장점들을 살려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될까요? 오늘로 민수가 저희 동네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민수의 부모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김 이장님과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부산에서 지내고 계신 박정호 씨 부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으신 박정호 씨는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12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내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는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해요. 지난주에 박 씨 부부가 올라오셨어요. 12년 만에 재회였죠. 그 순간을 지켜보는 저희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알아봤어요. 기억장애가 있지만 가족에 대한 기억만은 또렷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아빠, 엄마. 민수가 부모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박정호 씨 부부는 민수를 부산으로 데려가서 함께 지내기로 하셨어요.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돌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민수가 떠나기 전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한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떠나면서 저희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께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인 작은 관심과 배려가 민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요. 이제 그 이웃집은 다시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전에는 그냥 을씨년스러운 빈집이었다면 이제는 한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이에요. 김 이장님은 그 집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민수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물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집에 불이 켜지는 날이 오겠죠. 저는 요즘 매일 저녁 그 창문을 바라봐요. 예전처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요. 그 창문을 볼 때마다 민수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눈 따뜻한 시간들이 떠오르거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대신 우리가 가진 게 있잖아요.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죠. 민수를 도우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누구 하나 민수를 외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모두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창문 너머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은 외로운 이웃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이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민수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꼭 큰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 그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간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민수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문 너머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는 이제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민수로부터 받은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손 내밀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창문 너머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